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가 뭘 미안해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준호야. 이게 뭐예요? 할머니? 준호가 봉투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빳빳한 수표 한 장,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수표를 자세히 보니 금액란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재개발 예정지역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끝자락에 말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네 마트로 향해서 500ml 우유 한 팩만 사가곤 했습니다. 마트 사장도 동네 주민들도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 할매 치매 아냐? 저번엔 전봇대 붙잡고 아들이라고 울더라고. 맞아. 우유만 사가지고 뭐라는 거야. 밥은 먹고 사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동네 아줌마들은 말순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어제는 쓰레기통 뒤져서 캔 줍더라. 저런 식으로 살면 되나? 재개발되면 저런 사람들부터 쫓아내야 해. 동네 이미지만 나빠져. 말순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을 더욱 구부리며 묵묵히 자신만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오후가 되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폐지를 줍고 빈 캔을 모으며 하루 끼니를 때웠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전기도 자주 나갔고 화장실 변기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우유 한 팩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2학년 준호였어요. 준호는 엄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죠. 준호의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힘든 일상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또 다른 외로움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날이면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말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준호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준호는 급하게 마트에서 물을 사서 할머니 입술에 조금씩 발라드렸습니다. 몇 분 후에야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이고, 고맙다 얘야. 미안하다.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 집은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초라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 몇 팩과 시든 김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고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오래된 텔레비전만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물 좀 드릴까요? 고맙다 얘야. 내가 천사구나.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우유는 왜 맨날 사세요?
다른 건 안 사시고요. 할머니는 잠시 멈춤을 했습니다. 흐린 눈동자로 멀리 어디인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래야 누가 오든지 목이라도 축이지. 혹시나 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누군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우유를 사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의 작은 희망이자 기다림이었던 거죠.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산다. 오래됐어.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준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준호 역시 늘 혼자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종종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곤 했어요. 집에 라면이 2개 있으면 하나는 할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중학생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신기하고도 고마웠거든요. 준호야, 너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말이에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매일 우유를 사는 이유를 천천히 들려주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누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단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두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결핍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준호에게 할머니는 그리운 엄마 같은 존재였고 할머니에게 준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말순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1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준호와 말순 할머니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준호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할머니는 준호가 올 시간이 되면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곤 했어요. 어느 비 오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늦게 할머니 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기침을 자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얘야. 그냥 감기인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왔고 죽을 끓여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정성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가 뭘 미안해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준호야. 이게 뭐예요, 할머니? 준호가 봉투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빳빳한 수표 1장,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수표를 자세히 보니 금액란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 보는 거액의 수표였거든요. 그리고 서류들을 펼쳐보니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진짜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서
손글씨로 쓰인 쪽지 한 장을 꺼내 보이셨어요. 이 땅은 날 사람 대접해준 내 것이여. 아무한테도 넘기지 마라. 내가 어른이 되면 잘 써라. 쪽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걸요. 아니다, 준호야. 이건 내 것이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야.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젊었을 때 송도 지역이 아직 갯벌이었던 시절에 그 땅을 샀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할머니는 언젠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이 안 모였거든.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뎠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는 점점 할머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저 같은 애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너만큼 할머니를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없었어.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라면 하나 끓여드린 것뿐인데 할머니는 평생의 재산을 자신에게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어른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서류와 수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고 술 기운도 별로 없어 보이셨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걸 주셨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니 수표와 등기 서류를 보시고는 얼굴이 확 변하셨어요. 이게 뭐야? 진짜야? 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너 정신 나갔어? 이런 미친 노인네 말 믿고 우리 인생 망칠래? 이거 사기야, 사기. 저런 할망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닥쳐.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진하게 속으면 어떡해. 아버지의 반응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만 내고 계셨어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당장 돌려드려. 아버지,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서류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라도 이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학교를 일찍 빠지고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준호를 맞아주셨어요. 학생, 무슨 일로 왔니? 선생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진짜인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니 서류를 자세히 보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거 진짜네. 송도 땅 등기 서류 맞고 수표도 유효해 보여. 학생, 이거 어디서 났어? 저희 할머니가 주셨어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토지 정보를 검색해 보시더니 더욱 놀라셨습니다. 학생, 이 땅 현재 시세로 한 80억 정도 돼. 송도 개발 이후로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80억이라는 숫자는 준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큰 재산을 자신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준호가 너무 어렸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이상한 남자 2명이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 남자들이 뒤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빨리 걸음을 재촉했지만 집까지 가는 내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 집에 가서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별로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그래, 그 정도 될 거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 할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큰 돈을 저한테 주시고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떤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할머니한테는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는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잖아. 그런데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 그 할머니? 오늘 아침에 구급차 오더라. 어떤 잘 차려입은 여자가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치매가 심해서 위험하다면서. 준호는 급하게 그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했어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딸분이세요. 송미연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있다면 왜 할머니는 그동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걸까요? 준호는 송미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송미연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송진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송진그룹은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업으로 유명한 대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송미연은 그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기사였는데 송진그룹 회장의 첫 번째 부인 추방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말순 할머니의 과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송진그룹 창업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지만 회장이 재혼하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송진그룹은 급성장하고 있었고 회장은 정치인의 딸과 재혼하기 위해 첫 번째 부인인 말순 할머니를 버렸던 것입니다. 딸인 송미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재벌가의 상속자로 키워졌어요. 준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자신의 딸마저 돈과 권력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송도 땅의 진실이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땅은 원래 송진그룹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받아둔 땅이었던 거예요. 송진그룹 입장에서는 송도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땅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주가 자신들이 버린 첫 번째 부인이었던 거죠. 준호는 이제 왜 송미연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소중한 땅을 중학생인 자신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꼭 만나겠다는 각오로 갔어요.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준호를 막았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하니?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면회는 불가능해. 돌아가. 남자들의 태도는 협박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 뒤쪽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통해 할머니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3층 창문에서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복을 입고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문 아래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준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할머니 병실로 송미연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중간 키의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송미연은 할머니 앞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무언가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송미연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가 입원당하기 직전에 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도 너 하나는 날 사람으로 봐줬다. 준호야, 고맙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재버린 딸보다 라면을 함께 나눠 먹은 준호가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들의 추악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준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갇혀 계신다는 생각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 주변을 서성이며 할머니를 볼 방법을 찾았지만 정장 입은 남자들이 항상 지키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의 방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안까지 뒤져진 상태였어요. 준호는 급하게 할머니가 주신 서류를 숨겨둔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등기 서류도 수표도 할머니가 손으로 쓰신 쪽지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누가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가져갔는지는 뻔했습니다. 송미영과 송진그룹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준호는 분노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병실 번호까지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3층에 올라가니 할머니 병실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면회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간호사들도 그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학생, 여기서 뭐해요?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그 환자는 면회가 완전히 금지되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할머니마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치매 할머니, 알고 보니 재벌가에서 버려진 친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함을 주셨는데 딸은 돈 때문에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준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올렸습니다. 송진그룹 이야기, 송도 땅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적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몇 시간 후에 보니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준호의 글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야? 재벌들 진짜 무섭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3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숨겨진 가족사 폭로, 송진그룹 부회장, 친모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송진그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송진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SNS에 글을 올린 지 일주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4명이 준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너 이준호 맞지? 네, 그런데 왜요? 준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상대가 학생들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너 재벌 욕하면서 유명해졌다며? 인터넷 스타 됐네. 학생들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준호를 둘러싸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으악! 준호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어요.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몸을 웅크리고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벌 일에 끼어들지 마라. 다음에 또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학생들은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해서 준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의사는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어요. CCTV도 없는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송진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보복을 당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재벌들한테 덤비면 이런 일 생긴다고 했잖아. 아버지는 준호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화를 내셨습니다. 준호가 무모한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준호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그 할머니 일에는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송진그룹의 횡포에 맞설 수 있을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준호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변호사도 송진그룹 측에서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준호를 도와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고 변호사도 연락이 두절되고 할머니는 병원에 갇혀 계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준호는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멍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구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준호를 짓눌렀어요. 아버지는 준호가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준호.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준호가 SNS에 올린 글들을 모두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맞은 사건까지 알게 되면서 완전히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닥쳐. 내가 뭔데 남의 집안 싸움에 끼냐? 그 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할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준호를 꾸짖으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알려졌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재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준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우려고 한 일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나무라는 걸까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면 뭐해? 그 좋은 분 때문에 너 맞아서 병원에 실려간 거 잊었어? 아버지와 준호의 말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는 집 문을 세게 닫고 뛰쳐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집에 있으면 아버지와 또 싸울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할머니 집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도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문에는 경매공고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송진그룹에서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할머니 집 앞 계단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재산을 맡겨주셨는데 지켜드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동네 마트 사장님이었습니다. 준호야,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사장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마트 사장님은 준호 옆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준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어른들 세계는 복잡해. 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야. 사장님의 말씀도 결국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준호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다시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이 소식을 인터넷 뉴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송진그룹 창업자 전 부인 중태 의식불명 상태라는 기사였어요. 준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중환자실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준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간호사들이 준호를 말리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학생,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준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자신은 할머니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변호사마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변호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아, 그 변호사?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갔어. 어디 가는지는 말 안 하더라고. 나중에 준호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송진그룹 측에서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준호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수 상태이고 아버지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고 도와줄 변호사도 사라져버렸어요. 며칠 동안 준호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준호야, 요즘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여.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이 걱정해줘도 준호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준호는 병원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지나가는데 간호사 한 명이 바쁘게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준호가 주워서 보니 낡은 양장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 겉표지에는 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 고마워요. 이거 환자 물건인데. 간호사는 급하게 노트를 받아들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노트가 할머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그거 말순 할머니 거죠? 네, 맞는데. 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준호는 간호사에게 자신이 할머니와 어떤 사이인지 설명했어요. 간호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할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에 이 노트를 꼭 준호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요?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원래는 안 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셔서요.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준호는 간호사로부터 노트를 받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노트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준호가 라면을 끓여줬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남겨주고 싶다.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중요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내 유언장은 서울 공덕동 성심성당 지하 금고 안에 있다. 진짜 내 마음은 거기 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한테 짐만 지워줬구나. 준호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당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오늘 준호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내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눈물이 났다. 준호는 내 말을 들어준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친 할망구라고 하는데 준호만은 다르다. 준호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이런 게 가족인가 보다.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록해 두셨었어요. 라면 한 그릇, 김치찌개 한 번, 함께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기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기 중간중간에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송미연이 어릴 때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송진그룹 회장실에서 쫓겨날 때 미연이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저 아이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딸에게 버림받은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성심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공덕동은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성당은 생각보다 크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몇 명의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신부님을 찾아 사무실로 갔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부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말순이라는 이름을 들으시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아, 말순 씨. 오랜만에 그분 소식을 듣네요. 학생은 누구시죠? 저는 준호라고 해요. 할머니와 가까운 사이예요. 신부님은 준호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순 씨는 이 성당에 오래된 신자셨어요. 20년 넘게 다니셨죠.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이 성당을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송진그룹에서 쫓겨난 후에도 꾸준히 성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 죽기 전에 늘 말했어요. 자기 딸보다 준호 같은 애가 100번 낫다고. 학생이 바로 그 준호군이군요. 준호는 할머니가 신부님께도 자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신부님, 할머니가 여기 금고에 뭔가 맡겨두신 게 있나요? 아, 그거 말이군요. 있어요. 말순 씨가 준호라는 아이가 오면 꼭 주라고 하셨거든요. 신부님은 준호를 성당 지하로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에는 작은 금고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신부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이게 말순 씨가 맡겨두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여기 보관하고 계셨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할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있었어요. 유언장을 읽어보니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공증까지 받아둔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이준호에게 상속하며 이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 관리하도록 합니다. 유언장에는 할머니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확인 도장까지 있었어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뒤에는 할머니가 손으로 쓰신 편지가 있었어요.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아마 너를 못 볼 거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줘서.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할머니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건 너뿐이었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머니를 대해줬잖아. 그래서 할머니도 진심으로 너한테 이 모든 걸 주고 싶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렴. 그리고 할머니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어. 할머니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준호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신부님도 준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순 씨가 정말 학생을 아끼셨구나.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두신 거 보니까 말이에요.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준 서류는 일부에 불과했고 진짜 유언장은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셨던 거였어요. 신부님, 이 유언장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공증까지 받았으니 완전히 합법적인 유언장이에요. 준호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송진그룹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해도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가지고 송진그룹과 맞서려면 또 다른 큰 싸움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신부님은 준호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말순 씨의 진심을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이 성당으로 와. 우리가 도와줄게. 준호는 신부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성당을 나왔습니다. 가슴속에는 할머니의 유언장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찾은 준호는 시민단체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유언장을 보자마자 눈을 빛냈어요. 완벽해요.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준호는 압도당할 뻔했어요. 송진그룹 측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이 나타났거든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여러 개씩 들고 온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반면 준호 측에는 시민단체 변호사 1명뿐이었어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송진그룹 측 변호사가 강력하게 공격해왔습니다. 피상속인 말수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전봇대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우는 할망구로 악명 높았어요. 치매 진단서와 동네 사람들의 진술서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중학생인 피고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조종하여 80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준호는 온몸이 떨렸지만 변호사가 진정하라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준호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이 제출되었어요. 준호가 라면을 끓여줬다.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을 치매 환자가 쓸 수 있을까요? 성심성당 신부님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말순 씨는 20년간 성당을 다니셨어요. 몇 년 전부터 준호라는 아이 자랑을 하셨죠.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셨습니다. 마트 사장님도 증언했어요. 할머니는 계산도 정확히 하셨고 외로워서 혼잣말을 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송미연이 직접 나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자주 봤고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약한 정신을 이용한 겁니다. 송미연의 차가운 말에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 CCTV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할머니와 송미연의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연아, 그 땅은 준호 줄 거야. 그 아이만이 날 사람으로 대해줬거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애는 남이잖아요. 남이 아니야. 라면도 나눠 먹고 아플 때 돌봐주고. 내 진짜 가족이야. 내가 날 버렸을 때도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또렷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송진그룹 변호사들이 당황했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된 상태였을 수도. 몇 년 전 공증 당시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할머니가 유언장 작성 당시 받은 정신감정서까지 제출했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송미연이 준호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50억 현금 줄게. 그만해. 중학생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딸을 줬더니 배신당했고 라면을 줬더니 가족을 얻은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진심을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송미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상 속인 말순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따라서 원고 송미연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이준호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법정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겼어요. 정말 이긴 거예요? 네, 할머니의 뜻이 승리한 거예요. 송진그룹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법원은 유언 유효 판결을 내렸고 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정의사회복지재단 설립 예정자 이준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 뜻대로 됐어요. 할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판 승리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중학생, 재벌 상대로 승소진심이 돈과 권력을 이겼다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 준호는 갑자기 유명해졌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꿈꾸셨던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아버지도 이제야 준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구나. 준호는 아버지와 화해했고 할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법정에서 승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도봉구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말순도서관이었어요. 3층 건물로 지어진 말순도서관 1층에는 도서 열람실과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무료로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에요. 달걀은 2개. 준호가 휠체어에 앉은 말순 할머니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전에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오랜 입원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말씀도 어려우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말순도서관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 일자리를 찾는 어른들, 외로운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수학 숙제 좀 도와줘.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준호를 형처럼 따랐고 어른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송미연이었어요. 3년 전과는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 준호는 송미연을 3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송미연은 할머니와 준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정말 싫었어. 내 어머니를 이용하는 줄 알았거든. 송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내가 진짜였구나.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거였어. 송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이 너였어. 나는 딸인데도 어머니가 날 알아보지 못하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나 봐.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송미연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이후로 송미연이 가끔씩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딸의 방문을 반가워하셨어요. 송미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송미연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도서관 앞 정원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말순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변호사와 성심성당 신부님까지 참석해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준호의 감사 인사 동안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불렀고 할머니도 박수를 치셨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 아이가 외치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 형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할머니와 단둘이 정원에 남았어요. 할머니, 우리 잘했죠?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입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송미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유 드세요. 준호도. 세 사람은 조용히 우유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준비해 두시던 우유를 이제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마시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한 청년이었으며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형이었어요. 몇 달 후 할머니는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준호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장례식에는 말순도서관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진짜 할머니였어요. 준호의 추도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말순도서관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송미연도 재단 이사로 참여해서 준호를 도왔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을 계속해야지. 도서관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 할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했지만 적어도 이곳만큼은 따뜻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진짜 이름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 이준호였습니다.